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2021년 1월 1일. 모두 새해를 잘 맞이하셨나요? 오늘은 집에서 대청소도 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자 늘 같은 날들이라 할지라도 마음 상태에 따라, 마음 먹음에 따라 다른 게 우리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대청소를 가족이 함께 다 했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쉬었다 또 내일 이어서 하기로 했고, 오늘 새해 첫날 다산 정약용 이일수행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 책이 많은데요. 진짜 잡히는 대로 읽을 정도로 읽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산에게 인생을 묻다. 다산 인생 경영법 박석무 지음. 조선 후기 최고의 르네상스적 지식인 정약용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운다. 생각의 나무에서 출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군데군데에 제가 이제 읽을 거고요. 저는 낭독을 한다곤 하지만 제 스스로를 위함이 더 큰 영상이라 그래도 올해는 2021년은 최대한 독서에 중심을 두고 그림도 많이 남기고 작품을 많이 하겠지만 독서를 많이 중심에 두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저장을 많이 할 것 같고 비록 듣는 분이 없더라도 꾸준히 해보려 마음 먹습니다. 박성무 선생님께서는 전남 무안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펴낸 책으로는 다산기행, 우리 교육을 살리자, 플러스는 다산 이야기,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군요. 왜 다산을 읽어야 하는가 책머리에 만 30년이 가까워질 만큼 오래된 세월이다. 1971년에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끝마치고 9년째이던 가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다산의 서간문을 번역 출판하였다. 유신 독재가 극성을 부리며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그리고 살던 시절 인쇄가 끝나 제작이 완료되던 바로 그때인 10월 26일 순식간에 역사가 뒤바뀌는 10월 26 사건이 1026 사건이 발생하였다. 계엄령이 반포되어 군당국의 검열을 받지 않고는 체계 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책의 내용보다는 서문으로 쓴 필자의 글이 문제될 것 같다는 출판사의 전갈이 왔다. 가난신고의 세월 속에 겨우겨우 번역한 책이 탄생 직전에 암초에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에 노심초사했는데 어찌어찌하여 검열을 통과해 책이 간행되었다.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던 초간본 서문의 한 대목이 생각난다. 역잔 이 번역문이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아버지들,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한다. 금전 만능과 권력 만능의 사회적 풍조에 젖어 있는 나이 어린 학생들. 이들을 어떻게 해야 그러한 깊은 타성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교단에 서서 매일 청소년들을 대하는 역자로서 항상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다. 이 글을 번역하면서 정말로 간절한 대목에 이를 때마다 젊은 학생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였다. 고등학교 교사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런 염원이 통했는지 이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세상에서 유명한 책이 되었다. 몇 차례 개혁하고 증보한 덕택으로 책의 내용이나 모양이 보강되면서 끊임없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후 30년이 되도록 필자는 줄곧 다산의 저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대목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순전히 한문으로만 이루어진 다산의 저서들은 전문가 아닌 일반인은 거의 읽을 수 없다는 한계를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더욱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접을 수가 없었다.
이런 염원의 결실로 우여곡절 끝에 다산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이 결성되었고, 이 연구소에서 일반인들에게 전자메일을 통한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의 전달이 시작되었다. 2004년 6월 1일부터의 일이었다. 4년이 훨씬 더 된 세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쓰고 보내고 쓰고 보냈다. 횟수로는 550회에 이른다. 염원이 너무 컸고 다산을 알리고 싶은 열정이 참으로 강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34만의 독자로 늘어났고 이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퍼가고 퍼나르는 것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나라를 통째로 개혁하자던 다산의 생각, 온 나라가 불안하여 어떻게 손댈 수도 없다던 생각, 그냥 두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리라고 엄중한 경고를 내린 다산의 뜻을 전달해주지 않고 그냥 두기에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였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도 상당히 증진되었고 나라의 경제도 제법 윤택해졌건만 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다산의 이야기는 약속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3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이 지금도 사회 풍조는 금전과 권력 만능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기 적합하다고 여기는 세상, 정의는 힘을 잃고 권모술수와 아유구욕만이 성공의 첩경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세상이 올바르게 된다는 다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은가. 다산은 자신의 자서전격인 자찬 묘지명이라는 글에서 명확히 말했다. 사서육경을 쇠롭게 해석한 경학연구서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의 설명이요. 경세학인 일표이서, 즉 경세유포, 목민심서, 흠흠심서는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삶의 근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경학연구서로 수신을 해야 하고 경세학으로 세상과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한 치인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다사는 사람이 연구해야 할 학문 분야를 크게 둘로 나누었다. 자신의 인격 수양과 자질 함양을 위한 경학과 인격과 자질이 높은 수준에 이르면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경세학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경학을 통한 수기의 길, 경세학을 통한 치인의 길을 제대로 알아야 본말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수기를 위한 다산에게 인생을 묻다와 치인을 위한 다산에게 시대를 묻다의 두 방면으로 일일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다. 그렇게 해야만 높은 수준의 인격자들이 옳고 바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다산의 뜻을 존중하는 의도에서였다. 이를 위해 다산의 경학연구서를 뒤적이고 일표이서를 열어보면서 다산이 주장한 격조 높은 이론이나 행동지침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 논리와 행동지침에 부합하는 부분을 찾아보았다.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를 접목시켜 미래의 지향점을 예시해보는 노력의 일단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다. 30년 전에 무서운 독재도 상당히 물러갔고 부정과 비리, 부패와 타락도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다산의 이야기와 부합되는 550건의 숙제가 남아있고 앞으로도 부합되는 분야가 더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다산의 풀어쓰는 이야기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책을 100번 이상 읽으면 저절로 뜻이 밝혀진다는 말이 있다. 조선 왕조 최고의 학자, 실학자, 개혁사상가인 다산의 이야기를 통해 부도덕한 오늘의 세상을 일깨워야 한다. 염치나 체면 따위는 아주 팽개친 채 모렴치한 덕을 보고 공직자의 최고 덕목인 청렴성을 길을 목표고 적당하게 처신해야만 대접받는 세상에서 다산의 목민심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야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다산으로 깨끗한 세상을 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우리는 다산의 청렴 정신을 내세워 세상이 정화되고 바르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다산연구소에서 다산운동을 펼치는 다산읽기는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메일로 전달한 글을 모아 책으로 냈으나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기왕에 나온 책의 편집 체계를 바꾸고 출간 이후에 글을 합해 새롭게 체제를 갖추어 독자들 앞에 다시 선보인다. 글의 내용에 따라 8장으로 분류하여 같은 주제의 주장이 더 강조될 수 있는 길로 열어보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몇 가지 시도도 해보았다. 요즘같이 출판 동네가 어려운 시절에 선뜻 출간을 결정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책을 만든 생각의 나무 출판사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올린다. 언제나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 제대로 퇴고나 보완 없이 쉽게 써버린 글의 가벼움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독자 재현에 아낌없는 절정을 바람하지 않는다. 2009년 9월 북한산 기슭에서 박성무. 1장에는 권학편, 2장은 수신편, 3장은 치가편, 4장은 이재편. 1장 몸과 1장은 쉼없이 배우고 깨우쳐라. 2장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바로하라. 3장 집을 다스리고 부모 형제에게 공손하라. 4장 재물과 이익 앞에서 덤벙대지 마라. 권학편. 오직 독서 한 가지 일만은 위로는 성현을 뒤따라가 짝할 수 있고 아래로는 수많은 백성들을 길이 깨우칠 수 있으며 어두운 면에서는 귀신의 정상을 통달하고 밝은 면에서는 왕도와 패도의 계책을 도울 수 있어 짐승과 벌레의 부류에서 초월하여 큰 우주도 지탱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이다. 쉼없이 배우고 깨우쳐라. 합리와 비합리에 대한 판단. 합리와 비합리에 대하여 가장 명확한 가치 판단을 내린 학자는 다산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시대의 인물로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크게 문심해두를 열어두는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이치에 합당한 즉 합리적인 논리로 가르쳐주는 일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길이라 했습니다. 아동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그 지식을 개발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여 식견을 넓히고 열어주려면 이치에 합당한 일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사를 익히게 하는 책으로 사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허두에 천황씨가 나옵니다. 다사는 도대체 그 천황씨가 어떤 인물이냐 하는 질문부터 던지고 있습니다. 천황씨가 임금입니까? 지방관입니까? 귀신입니까? 인류 중에 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야기로 사실에 근거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은 아동들의 식견을 넓혀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글자 한 자나 글귀 한 구절이 문심해두에 열쇠가 되어 지식을 개발시켜주는데 지식의 개발 없이는 비록 5수레의 책이나 10,000권의 책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옛말의 선생은 바람풍이라고 발음하면서 학동에게는 바람풍으로 읽으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이 바람풍 하는데 어떻게 제자가 바람풍이라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알 수 있는 스승이 옳고 바른 방법으로 가르쳐 줄 때에만 학생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차려 문심해두가 열려 지식이 개발된다는 다산의 교육 방법은 너무도 옳은 것 같습니다. 문심해두 그것이 열리지 않고는 공부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산을 배우자고 다산으로 돌아가자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직접 만든 다산. 다산은 진정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국가로부터 처절하게 탄압을 하고 처절하게 배척을 당해 패가망신의 패족이 되어 외딴 바닷가에서 긴긴 18년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자나깨나 백성과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97.8%가 문맹이던 조선시대 그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문자를 해독하고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는 나라가 제대로 되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국민의 문심해도를 개발하는 일에 게으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 사략 등의 악설을 비판하고 진짜로 국민을 깨우친 문자해독이 필독서인 아학편이라는 2000자로 된 새로운 책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하늘, 땅, 달과 해, 별의 문제에서 동물의 포유류, 조류로부터 식물의 나무 이름에 이르기까지 형태 있는 것에서 없는 것,
이치로 구별하는 것, 일로 구별하는 것 등 아동들이 연상작용을 통해서라도 글자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계몽하고 알을 전파하여 지식이 넓고 사려가 깊은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정성을 다하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사려가 깊은 백성들이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야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과서나 책들은 과연 다산의 주장대로 문심해두를 열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는 그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면서 같은 시간, 같은 노력으로 효율성이 높은 지식 전달의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을이나 동네마다 한문 학원이 있는데 아직도 천자문이나 사략과 같은 책이나 가르치고 있으니 너무도 한심스럽습니다. 200년 전의 다사는 그런 교재로는 절대로 아동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니 정말로 걱정입니다. 다산이 살아계신다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재 교육에 대한 다산의 관심. 군이나 현에는 면마다 수십의 마을이 있고 대략 너댓 마을에 반드시 하나의 서당이 있다. 훈장은 마땅히 서당의 학동들 중에서 10살 안팎의 우수자들을 선발해야 한다. 3천에서 4천자의 글을 배워 10번 남짓 읽고 돌아앉아서 외울 수 있는 아이는 상등이고 하루에 2천자의 글을 배워 20번 읽고 돌아앉아서 외우는 아이는 중등이며 하루에 천여자의 글을 배워 30번 읽고 돌아앉아서 외우는 자는 하등이다. 그 아래로는 우수한 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목민심서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담당한 관리라면 이런 우수한 아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상명세서를 만들어 고 원님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원님은 날짜를 잡아 그들을 소집하여 직접 새로운 책을 시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사실과 부합하면 그들을 수재로 삼아 명부를 따로 만들고 특별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3개월마다 과제를 주어 점수에 따라 특별상을 주어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등급에 들지 못하던 아이가 뒷날 머리가 트여 상등급에 오르면 그는 상등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발탁된 영재가 여러 시험을 통해 영재임이 확인되면 그 중에 뛰어난 몇몇은 원님이 특별히 챙기라고 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 그들을 데리고 와서 큰 선생의 문화에 들여 본격적인 공부를 시키라는 것이었지요. 그런 일이 바로 원님의 당연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만민은 인격적으로 평등하다고 굳게 확신하면서도 뛰어난 인재는 인재대로 발탁해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셈입니다. 출중한 인재를 아낄 줄 알던 다산, 요즘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학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벼슬길에 올라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제해보고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기를 원했던 다산. 오랜 유배살이를 하면서 학문에만 몰두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16세에 성호 선생의 유저를 읽으면서 학문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을 하면서도 백성을 살려내려는 욕구를 버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족이 대대로 수십여 집을 살면 한 고을에서 선망받는 종족이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학자도 없으면 이는 큰 수치다. 그러면서 잘난 채 얼굴을 내밀며 고개를 들고 말을 누비고 다니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제자에게 증정한 글의 한 구절입니다. 학문을 연구하여 행해야 할 도리를 밝히고 어떤 것이 사리에 합당한 것인가를 밝혀서 정당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람이 행할 일인데 학자가 없다면 본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여 후생들이 배움의 길을 갈 수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촌장구시를 해야 할 사리에 밝고 예절과 행동 반경을 가르쳐줄 학자가 있어야만 그 마을 전체가 제대로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농사만 짓고 모두가 장사만 하고 모두가 공장에서 일하느라 인생의 도를 밝혀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한 마을이 될까요? 농, 상, 공의 생업에도 열중한
열중해야 하지만 선비인 학자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삶의 도리도 지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공계의 인재가 몰리지 않고 그냥 쉽게 사는 삶에만 치중하는 세태에 다산의 말씀을 곱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리를 파헤치고 사리를 분별하며 원칙을 세우는 학자, 그런 학자들이 많아야만 질 높은 세상이 되는 것 아닐까요? 고난에서 환희로, 지적 작업의 결실. 고통이 닿으면 달콤한 시절이 온다고 하여 고진감래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진 않지만 덜어는 그러는 경우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던 다산의 유배 생활, 때로는 제자들과 어울리면서 때로는 학승이자 선승이던 해장 스님과 어울려 지내며 기쁘고 즐겁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유배 만년에 부호이던 딸아이의 시댁 사돈들과 교류할 때에는 유배살이라고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유쾌하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타향살이의 죄인의 삶인 유배 생활은 어딘가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배가 풀려 고향에 돌아오자 아내와 아들들이 기쁘게 맞아주고 높은 수준의 당대학자들이 자신의 학문 업적에 찬사를 아끼지 않자 진실로 삶의 희열을 맛보는 듯 기쁜 마음에 젖기도 하였습니다. 1822년 음력 1월 29일자로 단파까지 다른 노론의 벌열 집안 출신의 학문과 문장으로 큰 이름을 날리던 대산 김매순이 다산에 져서 매시 서평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차탄에 맞이 않는 서평을 보내오자 진실로 기뻐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행여 뒷세상에 죄인으로나 낙인 찍히지 않겠다면서 불철주야 저술해온 정신을 바친 결과 당대의 대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자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복한 목숨, 죽을 날이 머지않은 때에 오고 보니 이런 유쾌한 일도 있군요. 비로소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라는 답장이 편지를 받은 그해 2월 4일로 명기되어 있으니 곧바로 답한 글로 보여집니다. 오랜 고난의 세월 동안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고달프게 일했던 저술 작업, 끝내 그러한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으니 그야말로 고난에서 환희로 이어진 다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학문의 업적은 반드시 대접을 받고 만다는 교훈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산과 주자. 공자나 맹자의 유교 철학은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논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나라 때 책을 불사르고 땅에 묻었던 분서, 갱유 사건 이후 한나라 때 대부분 경서들은 복원되어 유학은 되살아났지만 사상이나 철학의 원리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송나라에 이르러 주자가 자기 선배들의 모든 논리와 철학을 종합하여 경서를 집주와 장고로 재해석하여 유학 논리의 집대성을 이룩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주자학을 경전 해석의 바이블로 삼았던 데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성을 이로 해석하고 인이나 덕도 이로 해석하면서 주자학은 바로 성리학이라는 명칭으로 확정되었는데 다산 시대에 이르면 성리학적 논리로는 세상을 구제하거나 역사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실학적 논리로 경을 다시 해석하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하는 계기가 오게 됩니다. 역사의 변동성과 사회 운동성이 주자학의 논리만을 허용해주지 않아 시대적 진운으로 실학사상이 종합된 다산학이 이룩되기에 이릅니다. 주자는 덕이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온갖 이치를 구비하고 있는 관념의 세계로 풀이했습니다. 다산은 여기에 위대한 거부를 선언하고 온갖 이치가 눈에 보이느냐, 손에 잡히느냐는 반문을 던지면서 실천할 수 있는 행사로 덕을 풀이하여 성, 행, 덕, 성과 행은 덕, 즉 타고난 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행동으로 옮겨야 덕의 이름이 성립된다고 갈파합니다. 수천 년 동양의 주된 철학이 다산에 이르러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천성, 자식을 예뻐하는 천성,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면 덕이 성립된다는 다산의 주장은 너무도 실질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사상,
행동하지 않는 원리는 무효라는 다산의 뜻. 오늘날 모든 문제도 거기서 배태되고 거기서 풀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사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행 겸진의 정신. 서양에서는 성서, 동양에서는 논어가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라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논어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중심 사상이 담겨있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경전의 뜻이 밝혀진 뒤에야 도체가 나타나고 그러한 도를 얻은 뒤에야 심술이 비로소 바르게 되고 심술이 바르게 된 뒤에야 덕을 이룰 수 있다. 유자들이 경전 해석을 잘못하여 온 세상에 화를 끼치고 후세까지 해독을 미쳤다. 다산의 경에 대한 주장입니다.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세교와 풍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자의 본뜻을 찾아내는 경의 해석이야말로 세상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다산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8년의 긴긴 유배 생활에 232권이 넘는 방대한 경전 연구서를 저술했습니다. 논어의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구절의 해석에 학이란 알도록 해주는 일이요 습이란 행하는 일이니 학이 시습이란 암과 행함을 함께 진행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주장을 폈습니다. 배워서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삶의 가치가 이룩된다는 다산의 생각이 바로 실학사상의 뿌리하는 터전이었습니다. 지와 행을 함께 진행시키는 일, 사람이 해야 할 일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습을 연습으로 해석한 주자학과는 다른 해석. 실행과 실천이 없는 어떤 논리도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철저한 다산의 생각은 바로 그러한 경전 해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역시 다산의 해석이 공자의 본뜻에 부합되리라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책의 향기와 먹의 맛. 서향 묵미. 글자 의미대로 책의 향기와 멋의 맛이라고 풀이됩니다. 흥취도 있고 낭만도 있지만 학문과 예술의 멋을 함께 아우르는 오묘한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36세이던 1797년 여름에 황해도 곡산의 도호부사로 부임합니다. 목민의 도에 탁월했던 다산은 참으로 훌륭한 공직을 수행하여 청사에 길이 남을 치적을 올렸습니다. 경영에 뛰어난 다산이었기에 고을의 살림이 넉넉하여 관청의 청사를 새로 짓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해서 백성들의 고통 없이 고을의 면모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군수의 집무실을 예전에는 동헌이라 불렀는데 동헌의 준공이 끝나자 여분의 건축 재료로 전혀 경비의 부담 없이 조그마한 누각을 지어 따라간 두 아들이 거처할 곳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다름 아닌 서향묵미각이었습니다. 불초한 아들이나 아우들이 부영의 고을살이에 따라오게 되면 오로지 여자와 음식에 빠져서 화장한 여자를 가까이 하여 그 향내를 맡으며 기름진 음식을 실컷 먹고 그 맛을 즐기는데 이와 같은 자는 돼지에 지나지 않는다. 연못과 누각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이곳에 거처하거라. 내가 올 때 두 수레의 책을 싣고 왔으니 서가에 올려놓아라. 안진경과 미불의 여러 서적도 가져왔으니 그걸 본떠서 글씨도 쓰거라. 책에는 향기가 있으니 그의 향기를 맡고 먹에는 맛이 있으니 그 맛을 즐겨보아라. 두 아들이 책을 읽고 글씨를 연습하면서 색과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는 대신 책과 먹을 가까이 하라는 훈계의 말이지만 얼마나 풍치와 멋이 있는 말인가요? 연못 주변에는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책의 향기를 돕도록 했으며 벽에는 글씨와 단묵화를 걸어 먹의 맛을 돕도록 했다. 면서 식색에서 벗어나 책과 붓의 향기와 맛을 즐기라니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학과 예를 겸했던 다산의 여유가 돋보여집니다.
이제 저녁을 차려야 될 시간이라서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자, 올해는 저와 함께 하실까요? 감사합니다.